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 8월 말에 2019년도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액된 슈퍼 예산으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유독 농업 예산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여서 농업 홀대다, 또 거꾸로 가는 농업 예산이다, 이런 비난들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결해야 될 농업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시면서 광주 전남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황주홍 위원장님 모시고 농수식품 분야의 현안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에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 말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대충 따져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계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바빴습니다. 그냥 국회의원회관에 있을 때보다 이제 본청으로 옮겨서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 보좌관에 제가 물었어요. 일이 얼마나 늘어난 것 같냐 그랬더니 2배로 늘어난 것 같대요. 저는 한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힘들고 바빴습니다. 실제로 업무 양을 보면 뭐 3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무척 이제 바쁘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동안의 상임위원장들 모습을 보면 3선 의원들이 좀 많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2선 의원으로 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전원일치로 선출이 되셨는데 어떤 점을 인정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저 이제 7년째 계속 이 농해수, 그러니까 농업 관련 상임위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0명 중에서는 제가 유일했나 봅니다. 또 국회 전반기에 간사도 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제 간사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하면서 몇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싸우지 않는 국회 약속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만이라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가보겠다. 또 하나는 이제 농가 소득 정도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의 지금 이제 상대적 가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직결되는 그런 이제 상임위 국회가 되게 해야 한다.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민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잘 쓰여지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 잘 독려하고 또 관리 감독한달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들 위한 나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이걸 크게 우려합니다.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벼농사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근데 피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농약 제재를 하는데 그 피해를 끝나서 벼를 다 수확한 뒤에 그 농약 제재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 예산 낭비고 농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 같은 게 우리 공무원들이 2배 정도 높다는 좋은 기사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 슈퍼갑이라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더 노력하고 고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저희 또한 하나의 소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에는 마음도 좀 평온해지고요.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만큼은요. 폭염도 굉장히 길었고요. 또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무기력할 수 있나. 특히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데 현장에서 실감 많이 하시죠? 이번에 또 이제 유례없는 폭염, 가뭄, 그다음에 태풍에 또 제주도 같은 태풍 피해도 심각했고, 이 자연재해가 거의 연례적이에요. 상례적인 것이 됐는데 정부의 대응은 늘 늑장 대응입니다. 출산율 같은 경우도 1988년도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2명 이하로 떨어지면 벌써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서울 올림픽 때예요. 근데 대응 시점은 곧 한 20년 뒤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34개 나라에서 물이 네.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가 전 세계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2위가 벨기에, 3위가 스페인인데 네. 이 나라들은 40%가 더 나아요. 네. 40%만큼 부족한 나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남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우선 우리들 습관도 그냥 물쓰기 하는 그렇죠. 데다가 뭐 지형 조건도 물이 저장이 되게 어려운 네. 산악이 이렇게 위에가 높고 밑에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비가 다 흘러내리는 구조이고 네. 또 정부의 이런 대책이라는 것이 늘 뭐랄까요 그 땜질식 가뭄이 들면 그것만 해결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대 민감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쌀 네. 같은 걸 제외하고는 예. 뭐 우리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네. 배추, 필수적인 거예요. 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네. 5대 민감 품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일본처럼 네. 매년 일본은 지금 이제 그 생산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값이 이번에 채소도 높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값이 뭐 떨어지고요. 표현이 점잖지 못하지만 똥값이 될 겁니다. 그럼 똥값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금값이 되는 되고요. 거예요. 이걸 계속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뭘 하느냐? 만약에 금값이 되면 중국 거 수입했다가 풀어놓고 똥값이 되면 시장에서 사가지고 창고에 넣거나 폐기하고 네. 이거를 1년에 한 5천억, 6천억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국회에서 7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네. 이 민간 품목에 대한 생산 할당제를 하자. 자, 전남 공이다. 네. 그럼 5년간에 뭐 배추 재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한 8, 90개 군 단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지키면 5천억 중에 3천억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 잘 네. 지키는 데는 뭐 100억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아까 그런 말 하겠어요. 정말 이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더 하도록 네. 독려시키고 네. 저는 이 성공하는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영을 세워서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게 만드느냐 네.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셔야 될 일들 그리고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정말 많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쌀값입니다. 네, 이제 네, 쌀 목표 가격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쌀 직불금 이제 5년 동안 그 끌고 가게 네. 될 그 직불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도 견해를 좀 많이 밝히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은 18만 8천 원입니다. 네. 근데 정부는 대개 19만 원 선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회에다가 이게 연말까지 연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10월 하순 정도 되면 국회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뭐 이제 정치인 엄포이기도 하지만은 네. 20자를 그리지 않고 20만 원 선이 되지 않고서는 국회 보내지 말아라. 뭐 수령을 거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 20년 동안에 공무원들 봉급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380% 올랐습니다.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네요. 소비자 물가는 74% 올랐습니다. 쌀 가격은 얼마 올랐냐? 가격은 26%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가난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죠. 네. 예산안에 대해서도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 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말 슈퍼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네. 농업 분야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이태 국가 전체 예산이 10%씩 올라갑니다. 네. 뭐 사상 유례 없는 급팽창 수퍼 예산입니다. 네. 내년에 예산이 9.7%입니다. 네. 470조입니다. 네. 근데 농업 예산은 농업 예산이 1% 늘어요. 네. 그중에서 어업을 빼고 농업만 보면 오히려 뒷걸음질 떨어지는 겁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1.5%입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보더라도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국회에서 이걸 그대로 이제 좌시하거나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국회에서 뭐 제가 이제 얘기를 간사도 했거니와 그때 네. 5,137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금년에는 얼마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최대한
증액을 해서 이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농민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그 폭이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을 조금 더 손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가능성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예산도 미국은 국회에서 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줄이고 늘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네.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삼권 분립적인 대통령제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누가 들어서도 이것은 제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예산도 그리 가 있고 입법조차도 가 있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 헌법이 보장하는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네. 증액을 하고. 근데 이제 증액을 할 때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쥐고 네. 요걸 깎겠다. 네. 그러면 요걸 안 깎, 요것을 뭐 1조를 깎으려한다 그러면 5천원만 깎으라고 그러면 이제 5천억을 남겨서 여기를 증액하고 예. 이런 이제 뭐 방식인데 네. 같은 금년에 많은 예산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예산 전쟁에서 농어민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PLS라는 것인데 농약 허용물질 등록 관리 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 농식품한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예. 어렵게 하느냐? 네. 농약 허용 기준 이렇게 해라.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농약 허용 기준이라고 할 때는 무슨 뭐 길어요. 내용이 뭐냐면 수백 가지의 지금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쌀, 또 뭐 토마토,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농약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쌀에는 이 농약만, 뭐 또 파프리카는 이런 농약을, 네. 그리고 그 농약은 어디까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뭐 불과 이제 2달 남았는데 예. 심지어는 이걸 지금 이제 농약 관련을 그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네. 정부 기관에서도 네. 내년 1월 1일 시행은 어렵다는 거예요. 5년 정도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한 5년 정도 유예를 해야 네, 된다라고 농식품부가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궁극적으로 네. 못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무허가 미허가 축사들, 네. 그 뭐 돼지, 소 키우는 축사 적법화 문제도 네.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화순 같은 경우에 9월 하여튼 화순 같은 경우에 148 대상 농가 중에서 신청한 농가가 지금 8농가, 10농가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을 혹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인가요? 뭐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어려운데 이게 신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 비슷하게 그냥 배째라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겠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와 관련한 운동도 펼치고 계시죠? 네. 이제 농업은 사실 이 개인 사기업이지만 네. 그렇지만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 대다수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쌀을 먹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국민이 쌀을 먹지 않는 국민이 없습니다. 쌀 안 먹는 보리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파프리카, 무슨 토마토, 무슨 사과, 배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농민들이 쌀값으로 받는 것은 이건 월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농어민들은 식량 안보와 주권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공직자다.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 소비자가 100만 원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농어촌 살고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60입니다. 현재로 보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60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이 정부가 아니래도 모든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지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 예산 전체가 국가 예산 10% 늘어나면 도농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 농수산 예산을 20%를 올려야 맞는 거예요.
근데 1%라는 건 늘리지 않는 거예요. 네. 원래는 4.1%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7월 달에. 네. 그랬다가 이제 4.1% 농업에서는 줄인다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농민들 300만 농민이 들고 일어나고 농민 단체가 일어나고 야당들 뭐 저 같은 야당들이 계속 와구락을 막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1%를 늘린 거예요. 신용만. 네. 이건 예산 장난입니다. 정말 이건 어른스럽지 못한 예산 장난이에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농민을. 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그 나열해 주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국회의원 가운데 입법 실적이 1위를 차지하실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의원으로 유명하십니다. 또 최근에 발의하신 법안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약간 살펴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에너지 음료, 네. 청량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린들도 성인들도 이렇게 자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먹어서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 제한을 학교에서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 주변에 있는 뭐 가게도 못 하게 됐는데 제 이 법은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에너지 음료, 청량 음료를 먹지 못하도록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 제조하는 데는 뭐 좀 이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이제 나중에 큰 제목들이잖아요. 아이들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세감면 일몰 연장 추진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조세 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두 개 이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금년 말로 일몰, 금년 말로 없어지는 게 우리 농어민들의 그 농자재에 쓰이는 뭐 예컨대 면세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감면해주면 그만큼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금년 말에 이제 끝 해버리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정부나 공공기관까지도 특활비를 없애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좀 동의를 하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장단 3사람,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상임위원장이 18명, 그러니까 총 21명이잖아요. 21명에서 변형된 특수활동비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뭐 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 혼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아닙니다. 이제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이제 전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거 수령을 거부하냐면 업무 추진을 전환이 됐어도 그 정상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은 이제 내년 1월부터 폐기년도 시작되니까 내년 1월부터는 하더라도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만의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대법원, 대법원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특수활동비는 어떤 거냐? 현금 다발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 갔는지가 전혀 근거가 안 남는 거예요. 이런 비공식적인 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왜 허용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이라든가 저는 국정원조차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권력기관들, 국회의원이 청와대니 무슨 뭐 대법원이 이런데 저는 완전 전면 100% 폐지한다고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후반기 국회와 전국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합니다. 판문점 비준, 이제 저희 당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부 야당에서 지금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구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표를 주신 대로 그 비율적으로 의석을 가져가는 게 옳은 제도인데도 지금 이제
소선구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도 하잖아요. 470조 예산이고 정말 정밀하게 심사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의혹에 차서 많은 일을 하려는 거 저는 긍정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들이 국민의 정말 어렵게 그 벌어서 나온 이제 국민의 혈세인데 국회는 행정부의 수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삼권 분립적 입장에서 설사 여당이라 하더라도 촘촘하고 엄격하고 꼼꼼히 예산을 따져서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살펴서 저는 이제 농해수 상임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농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만드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지역 분들이 많이 좀 반가워하실 만한 것이 오랫동안 또 강진 군수로 계셨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군수님 나오셨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인정한 농수축산식품 전문가이시고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전남 농업발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뭐 앞서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도로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개 도에서도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배전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전남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더 열심히 옛날에 그 자명종 시계 있잖아요. 뒤에서 태엽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짝짝짝 움직여요. 태엽이 풀어지면 이제 죽잖아요. 공무원들의 태엽을 잘 감아서 저는 팀제를 옛날에 했었는데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상전이 아니라 도민들이 또 모시는 국민들이 상전의 그런 자세에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22개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인구가 유입을 잘 시키는 데는 상금을 주고, 뭐 인구 안 늘는 데는 상금을 안 주고, 또 그다음에 뭐 농업소득이 많이 늘어난 데는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전남의 20개 시군이 전국의 지자체 200수십 개 중에서 1등하는 곳 만들어야 됩니다. 하멜 표류기 들어보셨죠? 핸드릭 하멜이 조선에 와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표류기를 유럽에다가 소개해서 조선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조선 팔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라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 팔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다음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곳. 근데 지금 어떻게 가장 가난한 곳이 됐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중위권은 가야 됩니다. 이 책임이 저는 전남도의 공무원들에게 얻기 위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거나 계획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전 늘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의 국민, 또 뭐 전남으로 말하면 전남도민, 광주 시민이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벼슬자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는 거다. 대통령이 이건 공복입니다. 제1 공복이에요. 가장 고생해야 할 공공의 노예라는 뜻이 공복이란 말이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공공의 노예다. 황주영 저 역시 공공의 노예다 하는 인식과 생각으로 가야 우리의 내일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 인터뷰는요, 그 위원장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인사 말씀으로 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 많은 농민들, 어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는 대신 웃음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진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2년 동안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아닙니다. 네. 예,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이제 전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왜 이거 수령을 거부하냐면 업무 추진을 전환이 됐어도 그 정상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은 이제 내년 1월부터 폐기가 시작되니까 내년 1월부터는 하더라도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전면, 완전 전면 100% 폐지한다고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